이상심리학 제9장 급식 및 섭식장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상적 특징과 하유형을 보고요. 급식 및 섭식장애 원인과 치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상적 특징과 하유형을 살펴보면요. DSM-5에서의 급식 및 섭식 장애는 급식 및 섭식 관련 행동의 지속적인 장애로서 현저하게 신체 혹은 심리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변형된 음식의 섭취를 보이는 일련의 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급식 및 섭식 장애 하위 유형으로는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장애, 거식증, 폭식증 및 폭식장애가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에서 앞으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장애, 거식증, 폭식증 및 폭식장애의 진단기준은 상호 배타적 관계를 이루어 한 번의 사파 기간 중에는 이 중 단 하나의 진단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근거는 일부 공통적인 심리 및 행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애들은 그 임산 경로, 결과 및 치료적 필요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식증의 진단은 그 밖의 섭식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절에 나타난 장애의 일부는 음식에 대한 욕구 및 강박적인 사용과 같은 일부 물질 사용 장애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두 장애군 모두에서 자기 통제 및 보상과 연관된 신경계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식이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 간의 공통 및 차이 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성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은 DSM-5에서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만은 에너지 소모 대비 에너지 섭취의 장기적인 과잉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비만 발현에 있어서 유전, 생리, 행동 및 환경적 요인은 다양한 수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만은 정신장애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만과 일련의 정신장애 간에 강건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향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은 비만에 크게 기여하며 비만이 일부 정신장애의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식증에 대해서 진단적 특징 및 부수적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식증의 유병률과 진행 및 경과, 그리고 이식증의 위험 및 예후 요인, 성별 관련 진단 문제와 기능적 결과 감별 진단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식증의 동반 이환율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진단적 특징 및 부수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식증의 주요 증상은 최소 1개월간 비영양성, 비식품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섭취하는 전형적 물질은 연령 및 해당 물질의 섭취 용이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는 종이, 비누, 머리카락, 끈,
울, 흙, 분필, 탈크분, 페인트, 껌, 금속, 자갈, 숯 혹은 석탄, 재, 진흙, 녹말 혹은 얼음 등이 포함됩니다. 비식품성이라는 용어가 추가된 이유는 이식증 진단은 단순히 최소한의 영양성분을 지닌 물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음식에 대한 혐오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영양성, 비식품성 물질의 섭취는 발달적으로 부적절해야 하며 사회문화적으로 허용된 행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상적 발달 단계의 한 양상인 영아가 사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한 해당 사물의 섭취를 진단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이식증 진단에 최소 연령 2세 제한을 둘 것이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비영양성, 비식품성 물질 섭취는 다른 정신장애, 예를 들면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분열증의 증상과도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다른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기간 중에만 발생한다면 먹는 행동이 아주 심각해져 별도의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경우에만 따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비타민 혹은 미네랄 결핍이 보고된 바 있으나 특정한 생물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일반적 의학적 합병증, 예를 들면 기계적 장세척, 결석 등으로 인한 장폐색, 장천공, 배설물 혹은 흙 섭취로 인한 독소플라종 및 독소카라종 등을 겪음에 따라서 이식증이 의료적 주목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식질의 유병률과 진행 및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식증의 유병률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적 장애군에서는 심각도가 증가할수록 이식증의 유병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식증 발병은 아동기,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그 어느 때나 시작될 수 있으나 아동기의 발병이 가장 흔하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식증은 정상 발달 중인 아동 및 성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지적장애 혹은 기타 정신장애의 맥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영양성 및 비식품성 물질의 섭취는 특정한 욕망이 나타나는 임신 중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의 이식증은 이러한 욕망이 비영양성, 비식품성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잠재적인 의료적 위험성을 유발할 수준일 때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애가 진전될 경우 의료적 응급상황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폐색이나 급성 체중 감소, 또 독성들의 응급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삼켜진 물질의 독성에 따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위험 및 예후 요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방임, 감독의 소홀 및 발달 지연이 해당 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또 특정 문화 관련 진단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모집단에서는 흙 혹은 기타 비영양성 물질의 섭취가 영적, 의학적 혹은 기타 사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문화적 혹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식증 진단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식증의 성별 관련 진단 문제와 기능적 결과를 살펴보면요. 이식증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발생합니다. 여성에게서는 임신 중에도 발병이 가능하나 산후의 발병률에 대해서는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부 X선 검사, 초음파 및 기타 스캐닝 방법들이 이식증 관련 폐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및 기타 랩 검사는 독성 수준이나 감염의 특성을 확증하는 데 쓰일 수 있고요. 이식증은 신체적 기능성의 현저한 부전을 야기할 수 있으나 사회적 기능 부전의 단독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식증은 사회적 기능과 연관된 기타 장애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식증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양성, 비식품성 물질 섭취는 기타 정신장애 및 클라인-레빈 증후군의 한 경로를 통해서도 발생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식증의 추가 진단은 식이 행위가 충분히 지속적이며 부가적인 임상적 주의를 요할 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식증 하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식증의 하위 유형으로 거식증이 있습니다. 거식증은 이식증은 보통 비영양성, 비식품성 물질의 섭취를 기준으로 여타 식이 및 급식장애와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거식증의 일부 증상 양상은 식욕을 통제할 목적으로 휴지와 같은 비영양성, 비식품성 섭취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영양성, 비식품성 물질의 섭취의 주요 목적이 체중 조절이라면 거식증의 주요 진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장애, 모방장애가 있습니다. 일부 모방장애, 즉 꾀병을 가진 개인은 신체 증상을 꾸며내기 위한 한 형태로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부상 혹은 질병 유도와 일관된 속임수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자살성 자해 및 성격 장애에서의 비자살성 자해 행위가 있습니다. 일부는 성격 장애와 연관된 비적응적 행위, 맥락 혹은 비자살적 자해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 예를 들면 핀, 바늘, 칼 등을 삼키기도 합니다. 이식증의 동반 이환율을 살펴보면요. 이식증과 가장 높은 동반 이환율을 보이는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이며 이보다 더 낮은 동반 이환율을 보이는 장애로는 정신분열증 및 강박 장애가 있습니다. 이식증은 발모광 및 피부 벗기기 장애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해당 동반 이환 상황에서는 보통 모발 혹은 피부를 삼키고요. 이식증은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와도 연관되는데 특히 그 발현 양상에서 강한 감각적 요소를 보이는 경우
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환자가 이식증을 가졌다고 알려진 경우 내장기관 관련 합병증, 중독, 감염 및 영양 부족에 관한 검사 또한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섭식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은 체중의 증가와 비만에 대한 강박적인 걱정과 함께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 섭취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과 자신의 체형과 체중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기 평가가 쉽게 변한다는 점 등입니다. 최근 식욕 억제를 하지 못해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섭식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섭식장애를 앓게 된 걸까요? 네, 오늘 닥터헬스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영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섭식장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거식증, 또 폭식증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요? 네.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것과 관련된 질병들을 통틀어서 다 섭식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거식증과 폭식증이 대표적인 두 가지 섭식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인데요. 의학적으로는 각각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대식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들은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음식을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네. 저체중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신체적인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경적 대식증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폭식 증상이 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구토를 하는 등의 보상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 다 체중 증가를 두려워하고 체중 감소를 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는 지나치게 저체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신경성 대식증 환자는 비교적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폭식장애 그리고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죠. 특정 음식을 피하는 회피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등이 섭식장애에 속합니다. 네. 뭐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대식증. 네. 앞에 신경성이 붙는 거로 봤을 때는 뭐 뭔가 이게 신경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섭식장애가 주로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젊은 여성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가 섭식 장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주로 10대 중반에 시작을 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걸쳐서 흔하게 관찰이 되고 여자에 있어서 남자에 비해서 10배가 넘을 정도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맞네요. 체중을 관리하는 운동선수에서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날씬한 체형이 요구되는 모델이나 발레리나에서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섭식장애 환자의 경과는 다양한데요. 일부는 한번 발생 후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반면에 일부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 정신과 질환들 중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환에 속하기도 하고요. 저체중으로 인해서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는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예. 치사율이 가장 높다니 이런 점은 몰랐던 부분인데 예.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유독 젊은 여성에게서 섭식장애가 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은 체형이나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주로 사회 문화적으로 날씬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마른 체형이 올바른 체형이다라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으로 편견을 갖는 시선 등이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섭식 장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뭐 사실 섭식장애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측면은 주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예. 식이장애의 원인은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그리고 식욕 및 포만감에 관여하는 다양한 물질 문제, 에너지 대사 변화, 신경 내부 미적 변화
등에 의해서 식욕이나 식사 행위에 변화가 오게 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심리적인 원인으로는 섭식장애 환자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체중과 체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예.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는 등 체중이 곧 자존감과 동일시되게 됩니다. 네. 예. 또한 자신에게 섭식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정삭을 감추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어, 음식을 먹고 나서는 체중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의 운동으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나 뭐 심리적인 원인이 서로 연관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거나 먹고 네. 또 토하는 걸 이런 것도 반복하게 되면은 분명히 몸에 안 좋을 텐데 네. 어떤 악영향을 주나요? 예, 당연히 음식 섭취가 좀 불규칙하게 되면 영양 결핍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부정맥이 생기거나 면역 기능 저하로 감염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네. 또한 반복된 구토로 인해 치아 부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뇨제나 설사약 남용으로 저칼륨 혈증 같은 심각한 전해질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서 더부룩하고 변비, 복통 같은 소화기계 문제도 흔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식증으로 체중 감소가 극심해질 경우 무월경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저체온증, 부종, 저혈압, 골다공증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 어르신 말씀이 밥이 보약이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밥을 안 먹거나 이렇게 뭐 신경적으로 뭔가 자극이 되다 보니까 토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섭식장애가 아닌 뭐 맞나 아닌가 이렇게 잘 모르면서도 지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질병들은 이제 자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섭식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자가 진단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흔한데요. 예. 신경증, 대식증은 폭식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환자 본인이 받게 됩니다. 예. 또한 먹고 난 뒤에 구토를 하거나 설사약, 이뇨제를 쓰거나 또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등의 보상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폭식과 보상 행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3개월 정도 지속이 될 때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대한 자가 진단도 있죠? 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식이 제한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이제 성공을 해서 몸무게가 지나치게 빠지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분명한 저체중이 있고 살찌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남들이 봤을 때 분명하게 마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더 살을 빼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 같이 예. 왜곡된 인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섭식 장애로 병원을 찾을 경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섭식 장애로 의심이 될 경우 본격적인 이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과적 질환이 없을 때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행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심리학적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이나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지나치게 왜곡이 되어 있을 경우 바로 잡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했다가 폭식을 했다가 하는 행동 패턴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정량을 먹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외래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보호자의 도움이 아주 중요하고 네. 환자분의 치료 동기가 만약에 없다면 동기를 갖도록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행동치료 이외에도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했을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협조가 잘 될 경우에는 외래에서 치료를 하지만 환자의 치료 동기가 전혀 없거나 내과적 합병증이 아주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체중이 심할 경우에는 식사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체중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치료하게 됩니다. 예. 어렸을 때는 이렇게 편식하면은 부모님들이 아예 안 먹이고 네. 그러면 이제 좀 굶으니까 이제 네. 먹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학대가 되는 거니까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섭식장애 좀 알고서 치료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 영상 잘 보셨죠? 두 번째,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면, 신경성 식욕부진증, 즉 거식 중의 필수 증상은 나이와 키에 비해 최소한의 정상 수준보다 낮은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 증가나 비만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체중과 체형에 대한 경험과 의미, 지각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월경이 시작된 여성들에게는 무월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미혼 여성에게서 볼 수 있으며 실제로는 말랐는데도 자신이 비만이라고 걱정하여 지나치게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을 빼기 위해서 설사약이나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체형과 체중에 따라 자존심이 심하게 좌우되어 체중 감소는 성취와 자기 통제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체중 증가는 용납될 수 없는 자기 조절의 실패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개인들 대부분은 문제에 대한 병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문제를 부정하므로 심한 체중 감소가 발생한 후 가족에게 이끌려 전문가에게 오게 됩니다. 진단적 특징 및 부수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식증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섭취 제한, 체중 증가, 혹은 비만해지는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 혹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 그리고 자신의 체중 혹은 체형에 대한 왜곡된 자기 지각이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는 연령, 성별, 발달 궤적, 신체적 건강 맥락에서 정상 수준의 최소 한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주로 현저한 체중 감소의 결과로 해당 수준의 체중을 유지하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는 체중 감소 대신에 각자의 발달 수준에서 기대되는 것과 같은 체중 증가를 이루지 못하거나 발달 궤적상의 체중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시고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